사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관이란 뭘까요? 사관. 네, 사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사관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관점 또는 가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사가의 관점 혹은 역사가의 주관적 측면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가 가지는 그 주관적인 방향 혹은 색깔 혹은 관점 이런 것들이 사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차하순 교수가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역사 인식 혹은 역사 해석의 태도 등을 내포하는 신축성 있는 개념으로 한 개인이 가지는 관점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집단 혹은 사회가 가지는 가치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점은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제 일본 국민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싶어서 잘못된 역사를 배운 게 아니죠. 역사 교과서가 왜곡되고 편향되게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잘못된 역사관에 의해서 수업을 받고 배우게 되니까 학습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어떤 그런 역사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집단적인 형태의 사관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집단 가운데서도 그냥 시키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진짜야? 그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생겨나게 마련이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살펴봐야지, 찾아봐야지. 이렇게 찾다 보면은 교과서에서 가르쳐주는 그 역사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진실을 직면하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도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뭐 사과하고 혹은 또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어떤 그 미안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분 이 사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역사적인 관점 혹은 역사적인 시선을 가지고 사건을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향된 역사관을 갖게 되면 그 역사관에 의해서 오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를 보는 것과 해석이 전혀 달라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접근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어떤 이렇게 통일되거나 획일적인 가치관이나 생각을 갖기는 어려워요.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그렇지만 통일되고 획일된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서로 간에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좀 더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사실에 접근해 가기 위해서 서로가 대화하고 노력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다른 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뭐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배워왔던 것이 그게 절대적인 진리야. 내가 생각해왔던 것이 절대적인 거야.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관은 관점의 차이는 굉장한 어떤 비극 혹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좀 새로운 도전과 시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사관의 종류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뭐 다른 나라 역사들은 모르겠고 일단
우리 한국사를 바라볼 때에 한국사를 바라보는 이 관점들이 또 좀 차이가 나고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식민사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사관이란 일본 정부와 협력하던 역사학자들이 일본에 의한 한국의 식민 통치를 학문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역사 사실을 선택하고 해석 및 평가하는 한국사 연구의 틀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민사관으로 한국 역사 전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이 식민사관이라 그래서 이건 완전히 뭐 위조다, 날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었던 사건을 결국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뭐 뒤에 가면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식민지 정체성론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뭐 그 사건 없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역사에 대한 그리고 한국사에 대한 그리고 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식민사관의 주장을 우리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일선 동조론, 타율성론, 정체성론. 그러니까 뭐 그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어요. 근데 크게는 이 세 가지 안에 거의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선 동조론. 자, 일선 동조론이 일본과 조선의 할아버지가 같다라는 주장으로 동조동근론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1901년에 동경제국대학 교수들이 저술한 역사책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여 일한 양민족 동원론으로 발전했다. 여러분 이게 뭐 완전히 틀린 접근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제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백제에 살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건너갔고 그리고 백제의 문화와 문물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독특한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만들어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어떤 그 조상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밀접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 일선 동조론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맥락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왜 이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죠. 그러니까 일선 동조론을 주장한 이유는 일한 양민족 동원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식민사관이 가장 두드러지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이제 완전히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그 착취와 수탈의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어떤 자원이나 물자나 사람들 모두를 동원해서 전쟁에 이용하기 위한 이런 목적에서 이런 일선 동조론이 사실 크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사관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어떤 백그라운드는 일본의 전쟁 야욕,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조선의 영토를 영원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것,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식민사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는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는 목적에서 내선일체, 여기서 내는 일본이죠. 그리고 선 조선이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뿌리가 같다는 의미에서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는 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인과 한국의 뿌리가 같다. 만약에 우리가 백제 역사를 살펴보고 백제 역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요 내용에 대해서 큰 거부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인 건 뭐냐면 맞아. 백제에서 문화가 일본으로 넘어갔고 일본 문화의 뿌리는 우리 백제야.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우리가 좀 더 우월했어. 우리에게서 다 흘러간 거야.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뿌리가 같다라는 걸 받아들이겠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여기서 내선 일체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뿌리가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목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독립전쟁이나 우리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원래 우리는 뿌리가 하나였고 하나였다. 이런 교육들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독립하려는 의지들이 사그러들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우리도 같이 뭐 조금 과한 표현을 쓰냐면 황국 신민으로서 우리도 나라를 위하여서 나도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이 일선 동조론에는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타율성론인데요. 이제 이 한국의 역사가 자주적인 영향이 아닌 북쪽과 남쪽 지역에 있는 외세 간섭과 영향을 받아 타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고조선 같은 경우에 고조선이 위치해 있었던 그 위치 자체가 중국에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주로 이제 한국의 고대사에 대한 왜곡이 주된 내용이고 고조선의 역사는 중국 이주민에게 시작되었고 남쪽 역시 신라와 가야 이렇게 되는데 역시 임나 일본부 설치가 있었으므로 식민지였다는 주장이다. 반도적 성격론과 같은 환경 결정론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의 민족은 처음부터 자주적인 민족이었다기보다는 외세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어졌고 특히 일본의 식민지로에서 출발했었다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사실 신화라는 게 가지는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족적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단군 신화, 그다음 뭐 주몽 신화, 그다음에 뭐 박혁거세, 뭐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곰과 그리고 뭐 이제 이 그 호랑이가 이게 같이 있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뭐 그 환웅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단군이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보면 설득력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이 신화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민족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쓸 때에 서기를 안 쓰고 단기 얼마 뭐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타율성론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우리는 독립된 하나의 민족이 한민족이 아니다. 너희들 한민족이 아니라 어차피 중국에서 왔고 그리고 일본에서 왔다. 그리고 과거에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학습시킴으로써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약화시키고 말살을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다시 정체성론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서 정체는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이 아니고, 여기에 정체는 어떤 형편이나 상태가 진척되지 않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서양이나 일본이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중세 봉건 사회를 거쳐 근대 사회로 이행된 반면 조선은 봉건 사회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다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식민지 발전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루고 우리나라의 어떤 신문물을 전달해 준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주장들인 거예요. 얼핏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이 주장이 설득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정체성론이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시대 구분,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거, 여기도 지금 보면은 무슨 노예제, 봉건제, 근대사회 이렇게 시대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시대를 나누는 방법이 이게 굉장히 서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시선으로 노예제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그리고 근대 시민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데, 서양은 어떤 이런 뚜렷한 어떤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거쳐온 게 분명해요. 근데 동양은 좀 달라요. 중국도 여러분 뭐 전제군주 왕정 정치에서 봉건 사회로, 그리고 이 봉건 사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뭐 근대로 넘어가는 이런 어떤 긴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일본은 조금 문물을 일찍 받아들이면서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중국과 한국에 비해서 그들은 서구적인 어떤 사회 변화를 거쳐왔다라고 자신들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근대화 문물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늦어졌던 국가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근대화의 어떤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이 식민지가 되면서 서양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뭐 서양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근대화가 되고 발전했다라는 주장이 일견 설득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 자체 안에서 우리 민족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 첫 번째 시도가 이제 뭐 갑신정변 같은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갑신정변은 뭐 3.1천하로 실패한 그런 근대화 시도였다면, 나중에 이제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 갑오경장이라고 얘기도 하고 갑오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현대 문물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고종의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을 살펴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대 시민 사회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봉건 사회에 머물러 있고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를 근대화해 줬다. 이거는 사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뭐 일본이 그럼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인 성장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그 공장도 지어주고 그랬지 않냐? 뭐 맞아요, 여러분. 일본이 다리도 많이 건설했고요, 공장도 건설을 많이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영도다리 그거 일본이 만든 거예요. 1930년대에. 1930년대 만든 다리를 아직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왜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나라가 정말 불쌍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를 돕고 싶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앞당겨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성장하고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을 어떤 식으로든 더 많이 쉽게 뺏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력을 자신들의 전쟁을 위하여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뻐가지고 이건 이제 아주 큰 착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율성론과 달리 정치성론은 자본주의 맹아론과 더불어 식민지 근대화론, 방금 제가 쭉 얘기했던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인데, 이어져서 심도 깊은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민사관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바라보면 일본은 우리에게 더없이 훌륭한 그런 친구 국가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준 국가예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옳은가? 라는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 식민사관과 정반대의 관점을 보이는 게 민족주의 사관인데, 우리는 이제 민족주의 사관을 민족사관이라고도 부릅니다. 민족사관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해석한 역사연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요즘 여러분들 용어로 국뽕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사관은 이 식민사관의 반발해서 나타난 어떤 그런 역사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요 민족사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단체 그러니까 신채호, 신채호 같은 경우 그 민족주의 사관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국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민족의 우월성과 우수성을 강조하려 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민족주의 사관을 꼭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국뽕, 지나친 것은 조금 좀 피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민족사관은 이제 박은식과 그 다음에 신채호에 의해서 개척되었고, 박은식은 영웅의 전기를 통해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시켰고,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를 통해 식민사관에 저항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날은 보면 어떤 이런 민족주의 사관에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혹은 식민주의 사관을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역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역사가의 어떤 주관적인 측면들이 가미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식민사관인 거고, 그리고 민족주의 사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느 것에도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실제의 어떤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과거와 대화하고 노력하는 이런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민족사관은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한국사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므로 식민사관을 비판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30년대 백남훈 등은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의해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정체성 이론, 한데 머물러 있었다. 우리나라가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런 정체성 이론을 반박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민중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넓은 의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갖는 역사관을 통칭하지만 한국 현대사의 관점에서는 196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민중민주주의에 기반하여 형성한 역사관을 이제 가리킨다. 그래서 요 민중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인 백그라운드를 사실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이 사회주의적인 역사관들의 어떤 큰 틀에서 한국의 역사를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 민중사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민중사관 역시도 어떻게 보면 한 시대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1960년대가 그 박정희 정권에 의하여서 민주주의의 어떤 기틀이 무너지고 뭐 그게 정당하냐 안 하냐의 논쟁은 나중에 우리가 뒤로 미루더라도 어떻게든 군부가 정권을 강제로 찬탈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을 후퇴시켰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이제 그런 그 인권과 그리고 민주주의가 억압당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유린되었던 그런 시절에 올바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면서도 동시에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택했던 하나의 역사적 연구 방법론이 민중사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중사관이 크게 어떤 뭐 영향력이나 힘을 가졌던 때는 저는 20세기 말까지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지금 이 민중사관이 크게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주거나 혹은 영향력을 주는 것은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학을 다녔던 그 시절에는 이 민중사관이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그리고 신선했고, 그리고 또 영향력도 컸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시대적인 변화와 흐름들에 따라서 이미 이제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의 인권이
무시당하거나 혹은 또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어지는 일들이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게 뭐 그냥 그 비일비재하게 뭐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기를 지나가지고 고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고도화된 자본주의 체제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민중사관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이 사관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PPT에 보시는 게 이게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인데요. 1권부터 6권까지 나왔고, 제가 대학 다녔던 시절에 거의 필독서처럼 그렇게 읽혔던, 이제 역사 관련 이제 서적이죠. 주로 이제 민중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던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2000년대 초반에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셨던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대한 반대적인 관점, 여기에 대한 반박하는 논리들, 그 논리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어떤 게 옳을까요? 그쵸. 이걸 알려면 우리가 두 개를 같이 놓고 살펴봐야 되는 거고, 같은 사건을 이 두 개의 책들이 어떤 식으로 기술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 한국의 근대사 혹은 현대사에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뭐 꼭 책을 다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두 권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관, 사관에 좀 더 많이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었는가? 어떤 역사적 기술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한가?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스스로 과거의 역사적 진실, 역사적 사건에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들은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데, 뭐 그냥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 같은 경우에 일본 제국주의 성격을 어떻게 했냐면 침략과 수탈로 자본주의 싹을 제거했다. 근데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은 경제력 발전과 근대화에 기여했다. 뭐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닌가요? 네, 아까 우리가 식민사관에 있어서 근대화 발전론 같은 경우에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경우가 사실 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는 조금 묻어나고 있어요. 뭐 일본의 잔재를 청산함에 있어서도 남한은 철저하지 못했고 북한은 청산을 완료됐다. 남북한 모두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는 데는 실패했다. 뭐 분단과 한국전쟁 같은 경우 이승만과 미주국 군정의 책임이 있다. 스탈린의 세계 전략에 기인한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런 얘기 좀 보면 서로 상반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뭐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 팩트에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기에 노력을 하겠지만, 양쪽에서 얘기하는 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뭐 완전히 허구나 날조가 아니라 이게 이제 결국은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집어넣고 어떤 사건은 빼버리는 이런 문제가 지금 역사 관련해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료들을 있는 그대로 두고 봤을 때, 자료만 놓고 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학기에 그런 질문들을 제가 좀 계속 할 거예요. 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답을 안 하셔도 되지만, 좀 여러분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답을 정해드린 것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역사관을 정립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한국의 근대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됐을까?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근대의 시작점 그리고 현대의 시작점에 대한 논의를 조금 하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현대사를 볼 때에 우리가 사실 한국은 근대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서구 역사와 비교를 해보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근대가 한 200년 정도 그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근대가 쭉 진행되어 오고, 그리고 현대가 산업혁명 시대부터 우리가 현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한 200에서 250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봉건 왕조가 끝나는 지점이 상당히 늦게, 뭐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대화라는 것 자체가 서구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변화를 겪게 되는 그 시기를 우리가 근대화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대화의 과정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약 한 400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근대와 현대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동아시아 지역,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들은 한 길어야 100년, 네, 뭐 짧으면 수십 년, 이제 그 정도 기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 공부를 하니까 근현대사를 어떻게 그러면 근대와 현대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은 어떤 정확한 시대적인 구분이라기보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근대사와 현대사를 나누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근대가 언제인가? 대개 역사가들은 한국사에서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을 갑오개혁으로 봅니다. 이 갑오개혁이 1차, 2차, 3차에 진행이 됐는데 1차 갑오개혁이 시작된 게 1894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근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현대는 언제부터인가? 일본의 식민지가 끝나는, 그래서 완전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이제 그 시점이 1945년 8.15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근대와 현대를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뭐 이게 이제 보편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근현대사 역사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했고요. 그 첫 출발점이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고종 그리고 또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신정변에 대한 언급을 조금 더 하겠지만, 사실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개화파가 어떤 그 나라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던 급진적인 개화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갑신정변을 야기시키는 것이 사실 이제 이모군란, 1881년 이모군란이 되겠는데, 이모군란이 수구파 사람들의 어떤 그 내재된 불만이 폭발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갑신정변은 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그런 이 개화파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진행되었던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이제 정변이죠.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갑오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 그리고 문화 또 제도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시기를 근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명예스러운 사건이고 또 3.1천하로 끝나버린 미완의 혁명 혹은 개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갑신정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근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면 어떨까? 전 개인적인 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갑신정변을 첫 출발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갑오개혁 1910년이 이제 경술국치 한일 합방이 일어나는 해죠. 물론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주권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거의 뭐 허수아비 국가처럼 그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 공식적인 또 법적인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는 게 경술국치라고 볼 수 있겠고 이때로부터 약 36년의 기간 동안 일제에 의한 일본에 의한 식민지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8.15 해방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과거와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민주적인 방식의 대한민국의 정부가 출발하는 것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뭐 상해라든지 곳곳에서 어떤 임시정부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부의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노력들과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공식적인 것으로 혹은 또 어디까지 어떤 국가의 시스템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도 좀 논란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뭐 이렇게 그 진보적 시각을 가진 역사가들과 또 보수적 시각을 가진 역사가들 사이에는 국가의 시작이 대한민국이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논쟁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논쟁들은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 언제를 근대로 볼 것이고 언제를 현대로 볼 것인가. 그래서 요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점이 어딘가에 대한 우리의 한번 이해 혹은 또 우리의 어떤 그 고민들을 좀 다루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역사를 나눌 때 시기를 나누는 역사의 시기를 구분하는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다 서구적 개념들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대의 시작이 어디냐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지금 역사의 구분, 역사의 시대를 나누는 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공부 또 이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명확하게 근대가 뭐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언제냐? 중세가 끝나고 난 다음이 그럼 근대인데 중세가 언제 끝났느냐? 그래서 이 중세와 근대 사이에 보면은 중세적이기도 하고 근대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좀 이 과도기전 성격을 가진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시기를 이제 서구 역사에서는 르네상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일반적인 이 근대라는 개념이 서구적인 관점에서 사실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혹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서구적인 개념에서 그러면 중세와 근대와 현대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근대라는 개념이 서구적인 관점에서 생겨났고 서구 사회에서 근대는 중세가 끝나고 난 다음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시대를 우리는 근대라고 합니다. 그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세가 언제 끝났는지 근대가 언제 시작됐는지 이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지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세의 종말과 더불어서 근대가 시작되는 그 과도기적인 시대가 서구 사회에서 약 한 200년 이상 거의 한 300년 가까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시기를 르네상스라고 부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어떤 그 정확한 어떤 변화, 그 변화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신중심적 세계관에서 인간중심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세를 일러서 무슨 뭐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세가 결코 뭐 암흑이라고 그래서 정말 어두운 시기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중세를 암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근대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대는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중심적인 사고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대가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미신적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세를 우리가 무슨 암흑의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여러분 중세 한 1000년의 기간, 한 4세기 말부터 혹은 5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13세기 혹은 14세기 이르기까지, 뭐 작게는 한 900년부터 900년 혹은 1000년의 기간 동안 중세 유럽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중세 시기에 유럽의 문화에도 상당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변화와 발전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우징어 같은 사람은 중세를 일러서 굳이 왜 중세가 암흑이어야 되느냐라는 이제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신중심적 세계관이 인간중심적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떤 한 지점에 이르러서 급격하게 한순간에 어제까지 신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생각하다가 내일 당장, 오늘부터 당장 뭐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어떤, 그리고 사상적인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정해진 시점에서 급격하게 변화된다기보다는 서서히 스며들고 서서히 변화되었다가 그리고 서서히 바뀌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도기적인 시기가 르네상스 시기인데, 그래서 르네상스와 관련된 자료들이나 책이나 혹은 뭐 예술이나 뭐 이런 문학 작품들을 보다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복합적인 면들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거의 이 신중심적인 세계관과 결별을 고하고 인간 이성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왕정제도의 종말, 그리고 또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 이런 것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인 시스템과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근대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서구 사회에 있어서 근대가 끝나고 현대가 시작되는 기점을 뭐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현대사회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대의 특징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뭐 그 왕정제도가 끝나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하는 이런 것들 역시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대를 특징 짓는 요소들이 시대 구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중세와 근대를 명확하게 나누기보다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그 이전 시대를 중세, 그 이후를 근대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근대 시작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사실 어렵다. 특히 서구적 기준을 동양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근대의 시작이 이런 어려움들을 함께 갖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갑오개혁이 근대 시작이다, 뭐 아니면 갑신정변이 근대 시작이다, 사실은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서구적 개념에서 신중심적 세계관이 인간중심적 세계관으로 바뀌어서 인간의 이성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거, 이거는 보면 서구적인 관점에서 분명한 근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아시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서구적인 기준으로 구분하려는 시도 속에서 이 갑오 개혁이 왜냐하면은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이런 변화들을 소위 말하는 서구 문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갑오 개혁을 근대 시작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따라서 우리가 근현대사를 학습함에 있어서 갑오 개혁 어간에서 출발한 어간이라는 것은 어림잡아서 그죠? 예. 뭐 그렇다면은 굳이 뭐 갑신정변을 우리가 근대로부터 제외시켜 버릴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어간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저는 조금 좀 고집스럽게 사실 뭐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지만 저는 갑오개혁보다는 좀 이 갑신정변에서 출발하는 게 어떨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치적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봉건 왕조의 몰락이 근대 시민 사회의 출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봉건 왕조가를 얘기를 할 때에 봉건 왕조는 조선 왕조죠. 이 조선 왕조의 몰락이 그러면은 언제일까? 정확하게 대한제국의 어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국호를 버리고 대한제국으로 바꾸는 시기. 그 시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갑신정변은 적어도 조선 왕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 그 마지막 이야기 속에는 근대를 향한 어떤 이 개화파 사람들의 열정과 어떤 마음의 뜨거움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갑신정변이 근대의 씨앗을 싹 틔우고 퍼뜨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제 수업에서는 여러분 다른 데 가서는 근대 시작을 갑오개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뭐 똥꼬집이 될 수도 있겠고 이게 어떤 근거를 대라 그러면은 뭐 정확하게 근거를 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분들이 제가 갑신정변이 근대 시작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거기에다가 또 반대도 저는 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근대사의 시작을 좀 갑신정변에서 시작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이 한국의 근대사는 수치와 오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고종과 명성황후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면서 흥선대원군 이야기도 살짝 이제 해볼 건데 흥선대원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저는 좀 상당히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나라의 개혁을 이끌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물론 사실 이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이 안 따라줬던 불운했던 그런 뭐 정치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흥선대원군이 마지막은 좋지 않았었지만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의지나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노력들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저는 높이 우리가 평가하고 또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흥선대원군이 이 18세기 말 그리고 19세기 초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 이 시기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리더의 역할은 어느 하나만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판단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지나치게 신뢰했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국제 정세에 둔감하게 되고 주변의 국가들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쇄국 정책이라는 어떤 이런 시대 착오적인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아들과의 어떤 그 권력 다툼, 뭐 정확하게는 며느리였던 명성황후의 권력 다툼. 자, 이런 권력 다툼 속에서 결국 이제 자신의 어떤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내지 못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제적인 외교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비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형식적인 왕은 고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은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투는데 그 다툼의 원인이 보면 극단적인 거죠. 흥선대원군은 지나치게 외교에 무지했고, 반대로 이 명성황후는 외교에는 능했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개혁이나 변화에는 무지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이 권력 다툼을 벌이는 와중에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면 일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살펴보면 참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임금이 한 나라의 국왕이 살해 위협을 느껴서 그것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왕이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모군란도 마찬가지고 갑신정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아관파천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청나라, 일본, 러시아 이 세력 다툼 속에 우리가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근대사가 수치스럽고 그리고 가슴 아픈 역사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참 그 어려운 삶을 살았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현대사를 제가 나중에 우리 시대의 아픔이라는 표현들로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아픔을 겪은 국가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국가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미얀마 같은 나라는 아직도 지금 군부 독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서 저항하고 있는데, 그 저항 속에서 계속되는 희생자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의 현대는 참 비극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도 그랬고, 또 뭐 베트남이 그랬죠. 그리고 캄보디아가 그랬죠. 또 뭐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라오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대사의 비극으로부터 비켜갔던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20세기의 현대사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치스러운 근대사와 비극적인 현대의 역사를 그럼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이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근대로부터 수치스러웠던 근대의 사건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 한 나라의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지만 그 나라가 식민지가 됐다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이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지금까지 오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낮은 가장 가난한 국가였던 그 조그마한 분단된 국가가 지금은 세계 무역 규모의 거의 10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3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는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나라로의 변화가 일어났던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오기까지 이 흥망성쇠의 여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은 희망이 없다라는 내용의 우리 학자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거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진다기보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발자취와 걸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다짐 혹은 배움 혹은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논란거리를 피해가거나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논쟁이 되는 문제들을 비켜가지 않을 거고 그 논쟁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대면하게 될 건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능하면 역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쭉 얘기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한국사에서 근대와 현대는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현대의 배경을 이룬 사건들이 대부분 근대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